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레반트 지역이 시리아, 레바논, 트란스요르단, 팔레스타인으로 나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훗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비슷한 시기에 터키, 이집트가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좋아요 한번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영국 중심의 연합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1920년에 세브르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세브르 조약을 보시면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부 일부만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쿠르드족들도 이렇게 국가를 인정받기로 했고요. 이제 아르메니아는 이제 보라색, 그리스 이쪽,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시리아랑 이쪽 빗금친 위쪽, 동남부, 그리고 영국은 이라크, 이탈리아가 이 남서부 쪽을 가지기로 했죠. 그리고 비무장 국제관리구역이다 라고 해서 이스탄불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 비무장 지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해체하고 그 재정 관리도 서양 열강이 관리하고 외국인에게 취해법권도 인정해주면서 한마디로 그 오스만 제국이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술탄 정부가 이 굴욕적인 조약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선 인물이 바로 훗날 터키의 아버지 아타티르크라 불리게 되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입니다. 이 케말 파샤가 조약 수용을 거부하고 반대파를 규합해서 술탄 정부를 타도합니다. 그리고 주력군이 그리스였거든요. 이 그리스군을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서양 열강의 군대들까지 모조리 무찌르면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1923년에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터키 공화국을 수립해버리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923년이죠. 다음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에 로잔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터키의 영토로 보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쪽 지역이 다 이제 넘겨주기로 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국경이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이 이렇게 국경이 되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터키가 사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쪽에 이제 지형이 좀 유명한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라랏산이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이 되겠죠. 반호수도 유명한 호수고요.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프랑스나 영국이 왜 끝까지 아나톨리아 반도를 사수하지 않고 그 터키의 독립을 승인해 주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요 북쪽, 흑해 북쪽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이 러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7년에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혁명의 영향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터키 공화국으로 막아보려 했었던 것이죠. 터키가 일종의 완충국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쨌든 운이 좋았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건국된 터키 공화국은 이후에 앙카라를 수도로 해서 그 아타티르크의 지휘 아래 그 전근대적인 제도, 이 술탄 제도와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기타 정교 분리 노력도 계속하면서 본격적인 세속 국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이집트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있었던 이집트 혁명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전반기 혁명은 1919년에 있었던 것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혁명입니다. 명목상으로만 성공한 혁명이고요. 후반기에 있었던 이집트 혁명은 1952년에 있었던 것으로 이집트군의 장교였던 나세르가 이집트의 모든 문제가 왕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인식하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체제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꾼 혁명을 말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혁명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도가 지금 미드리스트 1920년대의 중동 지도인데 여기는 뭐 프랑스, 여기는 이제 영국이 차지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스페셜 릴레이션십 위드 브리튼입니다. 영국의 사실상 영향력 하에 있었던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집트를 비롯해서 수단이나
예멘이나 이런 국가들, 당시에 1800년도 후반에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영국에게 넘어가서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된 것도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로스차일드 1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영국은 이쪽 모든 아랍인들에게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이 이집트인들에게도 오스만 제국과 싸워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는데 이집트인들이 약속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이집트가 영국에게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약속대로 그 최초의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와프드 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의 이집트 대표단을 파견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와프드 당을 조직했던 이 와프드 당의 당수 사그 자구를 파샤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중 봉기가 엄청나게 이 들불처럼 이집트에서 발생한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1922년에 그 영국이 이집트 왕국을 명목상으로만 승인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1919년에 있었던 이집트 혁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친영 인물이었기 때문에 혁명 후에도 계속해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권은 사실상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이 이집트 혁명은 사실상 이 불완전한 혁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도 왕정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수립되면서 제1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이집트가 패배하죠. 이스라엘한테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젊은 장교 나세르라는 장군이 이집트가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영국과 결탁한 이 썩어빠진 왕정으로부터 비롯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런 인식하에서 자신의 사관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자유장교단이라는 청년 장교단체를 조직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1952년에 이집트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1952년 이집트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니까 영국은 우리는 곧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세르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이제 영국이 이집트에서 나가네?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게 우리가 기반시설 지어줄게, 이렇게 꼬시면서 친미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이제 소련이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이 초입이었으니까 이때 소련을 또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려고 또 이집트를 이용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소련은 계속 남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이 나세르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사기도 하고, 거꾸로 중국과 국교도 맺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예 그 인도의 네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등과 함께 그 이집트는 냉전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비동맹을 선언해 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기존의 이집트에게 약속했었던 기반시설, 그때 막 아스완 댐 이런 거 지어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 계획들을 모조리 취소하면서 보복하게 됩니다. 경제 보복을 하니까 나세르가 오히려 차라리 잘됐다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영국, 프랑스도 다 몰아내버리자, 그러면서 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점령해버리죠. 그러니까 멀쩡히 잘 가지고 있었던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수에즈 운하는 엄청난 경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되찾기 위한 그 수순에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하고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 비밀 협정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면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에 이어서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그 반이스라엘 게릴라들을 처단하겠다는 명분을 들어서 이 시나이 반도로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곧장 계획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낙하산 부대를 요 수에즈 운하 쪽으로 집중 투하해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해 버렸죠. 이렇게 발생한 것을 우리가 제2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미 그 영상을 업로드 해놨는데요. 1차, 2차, 3차, 4차로 중동 전쟁을 구분하면 사실 좀 헷갈립니다. 1차 전쟁은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독립전쟁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고요. 2차 중동 전쟁이 바로 이 수에즈 전쟁입니다. 수에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부르고 4차 전쟁은 욤키푸르 기간에 발생했으니까 이제 욤키푸르 전쟁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1, 2, 3, 4차로 구분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쨌든 제2차 중동 전쟁이 발생했는데 미국에서 첩보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첩보냐? 안 그래도 그 이집트와 소련이 서로 가까운 무기도 주고받으면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집트가 영국과 프랑스에 보복할 결심을 가지고 소련에게 접근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만약에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집트를 도와서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전쟁이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련은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던 시기인데 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련이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로켓으로 니네 공격도 하겠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의무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공격받았으니까 미국이 자동 개입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수에즈 전쟁을 넘어서 수에즈 크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 위키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였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정부가 제3차 세계대전을 버리는 것이 낫냐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낫냐 이렇게 계산기를 빨리빨리 두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수를 내기 위해서 어떤 수를 내느냐 이 거꾸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한 것을 비난해 버립니다. 역시 이때 당시만 해도 영원한 적과 동맹이 없던 그런 시기였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벙찐 결과가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그랬는데 어쨌든 큰형님이었던 미국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대책도 없이 이집트를 침공한 격이 되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세르는 제2차 중동 전쟁을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에게 수에즈 운하를 다시 빼앗겼기 때문에 전쟁을 패배한 것이었는데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에즈 운하를 지켜내면서 아랍 세계의 영웅이 돼버린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여전히 국가 없이 떠돌고 있는 쿠르드족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